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독서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국어 영역에서 독서가 굉장히 중요하죠. 독서가 중요한 건 독서 지문 자체가 중요하기보다는 일단은 80분 안에 문제를 모두 소화해내려면 독서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독서력이 있어야 독서 지문도 빠르게 읽을 수 있고, 문학 역시 보기랑 선택지도 짧은 독서 글입니다. 그거를 빠르게 읽을 수 있고, 또 화법 장문 같은 경우에도 대화로 된 또는 연설문으로 된 한 편의 글입니다. 역시 독서력을 요하고 있는 거고요. 언어와 매체에서도 문법에서도 보기 긴 글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16페이지라는 것들을 시간 내에 읽어내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독서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제 강의를 들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저는 철학책을 8권 쓴 작가로서 한 3000페이지 정도의 글을 쓴 작가로서 여러분들에게 작가들은 어떻게 글을 쓰는지 글쓰기 논리를 토대로 예측해 가면서 글을 읽을 수 있는 방법론을 소개하고 있죠. 내용, 뜻풀이, 지식이 아니라 첫 문장에서 이런 범주로 이야기를 했으면 뒷문장은 그 범주 안에서만 이야기가 나와야 되고, 사고를 확장하면 첫 단락에서 범주가 주어지면 그때 범주는 앞으로 이야기할 내용의 범주도 있지만 어떤 순서로 글을 전개할 것이고 어떤 방식으로 전개할 것인지 알려주는 범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문장을 보면 뒷문장 내용을 알아야 되고, 첫 단락을 보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이 어떤 순서로 전개될 거라는 걸 이미 다 알게 되는 거죠. 글이란, 특히 논리적인 글이란 쓰고 싶은 이야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앞에 어떤 문장을 썼으면 나는 그 문장에 갇혀서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문장은 그 앞에 있는 문장의 범위 내에서만 글이 전개가 돼야 돼요. 이게 글쓰기 논리입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서도 이 논리적 글쓰기에 어떻게 보면 빠져 있는 사람이고, 문장, 아주 작게는 단어, 더 작게는 조사, 어미 하나로서 글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조차도 조사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밤을 샙니다. 그래서 글쓰기의 범주, 첫 문장, 첫 단락의 범주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메가에서 지금 17년째, 오프라인까지 하면 20년째 논리적 글쓰기를 토대로 한 독서를 가르치고 있고, 서론을 보고 뭐가 나올지 예측하면서 머릿속에 그 기준을 두고 읽어갈 때 그 범주로부터 벗어나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선별해내면서 정말 필요한 문장을 찾아가면서 그 찾아간 문장들을 연결하면 전체 구조가 보이고 선택지에서 우리가 찾은 문장들이 나오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읽도록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5등급, 6등급 이하의 친구들도 1등급으로 튀어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저의 독서 영역의 방식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많은 학생들이 게시판에 질문 올린 것들을 중심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첫 문장, 첫 단락 읽고 스탑! 제가 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스탑하고 생각을 하라. 첫 단락에서 첫 문장에서 주어진 범주가 무엇인지를, 자, 독해 범주를 잡으라고 강조하시는데요. 이때 범주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 알고 싶어요 라고 되어 있어요. 범주라는 건 첫 문장이라면 뒷문장에 전개될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또는 아까 말한 것처럼 범위뿐만 아니라 전개될 방식이라고도 생각하면 됩니다. 특히 첫 단락의 마지막 문장을 보면 앞으로 본론에 전개될 순서, 전개될 범위, 전개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한다면 사례를 제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읽어볼게요. 작년 수능에서 과학기술 지문을 한번 볼게요. 첫 문장은 이렇게 돼 있어요. 최근에 3D 애니메이션은 섬세한 입체 영상을 구현하여 실물을 촬영한 것 같은 느낌을 준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문장에서 중요한 건 구현이라는 단어의 밑줄을 쳐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군더더기고, 궁금한 건 그럼 이제 범주가 어떻게라는 범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3D 애니메이션은 어떻게 이것을 구현하지? 라고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머릿속에 둬야 될 거는 어떻게라는 방법이 이 글의 범위가 되고, 여러분들은 방법을 생각하면서 방법에 해당하는 문장이나 단어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나아가서 기술의 글쓰기는요, 어떻게라는 이 기계가 구현하기 위한 기계들의 구성 요소가 있어야 되겠네? 그러면 3D 애니메이션은 어떠한 구성 요소가 있지? 그럼 그 구성 요소들이 어떤 순서로 작동해서 실물같이 작동하겠네. 이런 식으로 구현이라는 단어 속에는 방법이라는 어떻게라는
범주가 정해지는 거고, 어떻게 하라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기계의 구성 요소가 나올 거라는 범주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좀 더 읽어볼게요. 그럼 첫 단락 끝까지. 자, 실물을 촬영하여 얻은 자연 영상을 그대로 화면에 표시할 때와 달리 3D 합성 영상을 생성, 출력하기 위해서는 모델링과 렌더링을 거쳐야 한다. 그럼 이 마지막 문장에서 모델링과 렌더링을 거쳐야 한다는 거죠. 구현하는 방법이 1단계가 모델링이라는 방법이고, 그 단계가 끝나고 나면 2단계가 렌더링이라는 방법이네. 그러면 이것들이 거쳐야라는 문장 때문에 순차적으로 작동이 되면 실물 영상처럼 작동하는 거네 라는 거죠. 그러면 첫 문장에서는 구현, how, 그 다음에 첫 단락의 마지막 문장에서는 앞으로 본론에 나올 내용은 먼저 모델링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그거의 방법을 설명할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다시 이어서 거쳐서 때문에 이제 렌더링이라는 건 무엇이고 어떤 방법인지를 설명하고 그것들이 작동 방식을 찾으면 된다. 이게 바로 첫 문장, 첫 단락에서의 독해 범주를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 다시 작년에 인문 지문을 제가 잠깐 또 한번 볼게요. 수능은 이 논리 범주가 잘 되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인 사설 모국에서는 잘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가지문의 첫 문장은 이렇게 돼 있죠. 18세기 북학파들은 청에 다녀온 경험을 연행록으로 기록하여 청의 문물제도를 수용하자는 북학론을 구체화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구체화했는가? 라는 걸로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을 보죠. 이들은 개인적인 학문 성향과 관심에 따라 주목한 영역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이들의 북학론도 차이를 보였다. 그러면 두 번째, 구체화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있네라는 이제 차이가 좀 더 명확한 범주가 된 거예요. 둘 다 북학론이지만 북학론에서 문물제도를 수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구체화하는 방법은 다르다는 거죠. 그럼 우리 머릿속에 구체화하는 방법의 차이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문장을 볼게요. 이들에게는 동아시아에서 문명의 척도로 여겨진 중화관념이 청의 현실에 대한 인식에 각각 다르게 반영된 것이다. 그럼 됐어요. 다르다를 좀 더 구체화시킨 거예요. 뭐가 다르냐면 중화관념이 각각 다르게, 어떤 북학론들은 중화관념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어떤 북학론자들은 중화관념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그 차이를 묻겠다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문장은 1778년 함께 연행길에 올라서 동일한 일정을 소화했던 박제가와 이덕무의 연행록에서도 이러한 차이 됐어요. 이것이 바로 본론에 전개될 범주죠. 그럼 이제 앞으로 뭐가 나와야 되냐면 박제가의 북학론인데 더 중요한 건 중화사상이 박제가는 어떻게 됐다고 말하는 것인지, 그 다음 단락에서는 이덕무가 중화관념이 어떻게 반영됐다고 말하는 것인지 순서대로 나올 것이고, 우리는 글을 읽을 때 중화사상의 반영에 차이점을 찾으면서 읽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범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두 번째 설명 넘어갈게요. 구조화를 꼭 그려야 하나요? 꼭 그려야 한다면 구조화는 어느 정도로 그려야 하나요? 라고 되어 있어요. 제 수업을 들었을 때의 장점은 문장을 쫓아가면서 구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문장을 봤기 때문에 다음에 뭐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조화는 꼭 해야 된다고 보고, 꼭 해야 되는 것과 아닌 것들을 구별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이 첫 문장을 읽었더니 앞으로 할 얘기가 X라는 범주가 정해졌어. 그러면 X에 해당하는 것들은, 방법이면 방법에 해당하는 것들은 모두 다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특히 구조화하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다 읽고 나서 정리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눈이 마르지만 경제에서 수요가 높으니 가격이 내려간다. 상관없어요. 환율이 오른다. 지식은 몰라도 된다는 거죠. 이거 X 때문에 Y가 내리고 그러면 이거 Z가 오르네. 그럼 이렇게 놓으면, 정리를 하면 그 다음 이와 반대 현상도 있다 이렇게 끝나죠. 그럼 우리는 바로 정리 가능하죠. 이렇게 내리면 오르고 그리고 내린다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라고 그랬어요? 단락이 한참 지나가 나서 다시 가격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 가격이 오르면 이제 공급이 준다고 합시다. 그럼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다 갖다 붙이는 거죠. 가격, 그럼 여기다가 공급이, 이럴 경우는 늘겠죠. 그랬을 때 시험 문제를 이렇게 낼 수 있다는 거죠. 공급이 늘면 환율이 는다라고. 그럼 여기다 또 갖다 붙이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구조를 한다라는 것은 내가 다음 거를 더 빠르게 예측하면서 읽기 위한 것이고, 여기서
이것과 이 XY를 이야기했으면 다음 애들도 X나 Y라는 범주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 여기 봤더니 속도에 관한 얘기다. 속도가 빠르다. 그럼 여기도 속도에 관한 얘기를 하겠네 라고 우리가 추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과학이나 기술이나 경제는 꼭 구조화를 해야 되고, 이 어느 정도라는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나는 충분히 이게 중요한 거야, 중요한 건데 내가 너무 정보가 많아서 기억이 나지 않을 것 같아 라고 한다면 무조건 정리를 하는 거죠. 정리를 하는 게 여러분이 처음에는 시간이 걸리지만 정리 안 하면 정보가 많아서 못 찾기도 하고, 요즘 추세는 정보는 줄어들었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의 어떤 구조들의 관계 또는 하나의 중심화제를 놓고 서로 다른 생각들로 갈라졌을 때, 예를 든다면 이거죠. 박제가랑 이덕무가 있다. 그러면 둘 다 공통점은 북한론이다. 그런데 우리는 차이점을 주장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중화 사상이 얘는 청나라에 100% 완벽하게 반영됐다. 그럼 얘는 똑같이 중화 사상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렇게 바로바로 이 대칭적으로 와야 되잖아요. 시험 문제는 이런 대칭적으로 움직이는 걸 보여주거든요. 그랬을 때 조선은 청나라를 무조건 지향해야 된다. 아니다. 조선은 그럼 이제는 독자적으로 가야 된다. 딱딱 논점이 맞게 떨어지잖아요. 구조화의 기준점이 궁금해요 라고 되어 있는데, 기준점은 범주를 잡았으면 범주가 기준점이죠. 그럼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하우다. 그럼 하우에 해당하는 단어나 문장들을 정리를 해야 되고, 또 아까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고 있네. 그러면 여기에 박제가랑 이덕무가 있다면 각각의 핵심을 먼저 읽었더니 접근하는 방식이 객관적이다. 그럼 방식의 상대요. 여긴 주관적이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것들을 먼저 읽으면서, 다시 말하면 첫 문장이든 첫 단락이든 우리가 범주를 잡았으면 그 범주에 해당하는 것들을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의 글을 구조가 보일 때까지 반복하라고 늘 말씀하시는데, 구조가 보인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박제가랑 이덕무 첫 단락에서는 얘네들은 같은 북한론인데 중화 사상의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 두 번째 단락에서는 무조건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 아까 말한 것처럼 중화 사상을 완벽하게 반영했기 때문에 조선은 무조건 지향해야 된다고 말했으면 얘는 중화 사상이 반영되지 않았어. 그러니 조선은 독자적이야. 이런 식으로. 이게 전체 글의 구조잖아요. 그럼 이거는 서론에서 잡은 거고, 그러면 서론을 통해서 앞으로 차이라고 했으니 얘는 본론 1에 오는 거고 얘는 본론 2에 오는 거고, 그랬을 때 구조적으로 각각 공통 범주, 중화사상 됐는지 안 됐는지, 그래서 그것 따라서 조선은 전체적으로 지향할 것인지 반대로 독자적으로 갈 것인지, 이렇게 대비적으로 딱 대칭이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구조가 보인다는 거죠. 또는 만약에 법지문이다. 그러면 첫 단락을 봤더니 계약에 따라서 합의를 했을 때 권리와 의무가 생긴다. 그러면 계약에 대한 권리 의무를 말했고, 이거 법률 효과라고 말했고, 그렇다면 이제 본론 1에 와서 이제 실제 사례가 나와서 누가 X와 Y가 서로 계약을 했는데, 근데 얘네들은 어떤 권리, 어떤 의무가 생겼네. 그럼 본론 2, 본론 2에서는 우리가 언제나 그런데 X가 의무를 다하지 않았네? 문제점이 생겼네. 그럼 문제점, X가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니 Y가 권리를 실현할 수 없으니 3. 어떻게 하면 Y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권리에 해결하는 방법. 이게 전체 구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론을 보고 나서 앞으로 뭐가 나오겠네? 이런 현상이 나온다. 그게 문제점이 나온다.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 나온다. 그렇다면 얘네들이 각각의 문제 해결책이 서로 호응한다. 이런 뼈대 단어들이 보일 때까지 정리하는 게 구조가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문장 한 문장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 글의 흐름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조가 보인다라는 말은 서론에서 내가 잡은, 아까 말한 똑같은 얘기죠. 범주, 앞으로 어떤 내용의 범위가 나올 것이고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 것이고 어떤 순서가 나올 것인지, 그러면 이것들을 머리에 두고 이것들이 전체적으로 그려졌을 때가 바로 이게 구조가
보이는 것이죠. 작가들은 글을 쓸 때 진짜 말하고 싶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려면 그것을 첫 문장, 매 단락의 첫 문장, 첫 단락에서 찾아내면서 읽어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독해력이 부족한 것 같아서 독서의 정석을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공부해도 늦지 않나요? 자, 저의 독서의 정석은 이렇게 말합니다. 평생 들어도 되는 강의고요. 당장 여러분들은 수능 전날이라도 들으면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 요즘 현장에 많은 친구들이 오면서 저의 그 파이널 천기 누설 강의를 듣고 일주일만 듣고도 학원을 몇 년을 다녀서 오르지 않던 점수가 2개 등급, 3개 등급으로 뛰어 올랐다고 하는 친구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건 바로 글읽기에 있습니다. 글읽기. 독서의 정석.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부터가 아니도 수능 전날에도 꼭 듣기를 바라고요. 독서의 정석의 핵심은 여러분들이 기초부터 첫 문장 이 단어 때문에, 이 부사 때문에, 이 조사 때문에, 이 어미 때문에 뒤에 무슨 문장이 나오는지를 다 알게끔 차근차근 경우의 수를 나눠서 설명해 놓고 있고요. 그리고 이 첫 단락이 끝나면 두 번째 단락을 연결하는 그 방법들. 그러면 첫 단락을 보고 두 번째 단락을 예측하는 방법. 그리고 첫 단락을 통해서 모든 글을 예측하는, 순서 예측하는 방법. 그리고 각 영역별로 인문은 또 어떻게 글을 쓰는지, 과학기술은 어떻게 쓰는지, 법지문은 어떻게 쓰는지 또 영역별로 글 쓰는 논리를 다 알려준 것이죠. 어쨌든 저는 30년 동안 논리적 글을 쓰고 8권의 책을 쓰면서 이 논리라는 걸 익히고 공부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독서를 그냥 문장 따라가면서 빠르게 읽고 그 모든 문장을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배경 지식을 읽으려고 하고 이런 것들 보면 조금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차근차근 제가 제 수업의 특징은 5등급 친구들도 1등급으로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 힘이 있다고 보니까 여러분들 늦지 않았으니까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